일단 태양광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올해 가장 신문 기사에서 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린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데 네네. 신재생 에너지로 다 대체는 불가능하고 네네. 그 과정에서 뭐 석탄이나 이런 거 줄이다 보니까 뭐 물가가 튀고 원자재 가격 그래서 요새 막 또 나왔던 얘기가 유럽에서도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원전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뭐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또 독일은 전혀 생각도 없는 네네. 것 같고 근데 용원이 보시기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결국 유럽을 봤을 때 결국에 원자력 발전이 지금 좀 대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나왔으만 해도 네네. 그 후로 이제 사실 뭐 이제 원전은 끝났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또 분위기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가는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좀 신재생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건지 에너지 차원에서. 네네. 그 지금 유럽의 텍소노미, 유럽 네. EU 텍소노미에서 원전과 사실 정확하게 원전과 가스를 그린으로 이제 분류하겠느냐에 대해서 아, 예, 논란이 예.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어느 쪽이 된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워낙 예,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그 신호등 연정이 되면서 네. 이제 녹색단이 맞아요. 들어오면서 더더욱 강경한 네, 입장이 나와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 프랑스나 이런 쪽들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데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전을 허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일부. 정도의 뉘앙스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가 된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 워낙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30-40% 되는 나라다 보니까 해양화를 할 수 있는데 동유럽 같은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못 갖춰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네. 일정 부분을 허용해야겠다 정도로 입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뉘앙스를 잘 봐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허용하겠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허용하겠다 정도? 근데 그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이제 용고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요새 워낙 원자력이 또 뜨거웠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생각했던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이 이게 자꾸 그러니까 우선시 되는 건가 이제 정책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주가를 보면 원전주는 막 급등하고 신재생 에너지 대표주들은 너무 힘이 없이 그냥 네. 밀려버리니까 이거 시장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주가 몇 년을 그냥 이 신재생 에너지 대안주로 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좀 효율이 올라오고 이럴 때 나중에 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연구님 생각에는 어쨌든 원전은 원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이게 뭐라 그러죠? 총량이라 그러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 네네. 속도가 좀 줄다고는 좀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게 원자력 어떻게 때문에. 생각하시면 예. 되냐면은 원자력과 이거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뭔가 대척점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같이 하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말씀드렸듯이 원전을 일정 부분 허용한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 봤을 때 전면적인 허용보다는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는 거라서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태양광 비중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인데 아직까지 가야 될 게 먼 상황에서 이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좀 더 빠르게 화석 에너지를 대체해 나갈 거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원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도 저희는 약간은 좀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지금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국내는 또 정치 상황이 또 봐야 되는 거라서 근데 아마 EU 텍소노미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K 텍소노미를 이제 준비 중인데 그 K 텍소노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떤 것을 이제 그린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EU에서 만약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제한적으로 좀 하겠다. 예를 들어서 원전을 이제 페이즈 아웃하는 속도를 좀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약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니까 이거를 또 너무 원자력 위주로 가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분도 계시긴 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본 건데 영호님 이제 말씀은 어쨌든 원전과는 좀 별개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거는 어차피 원전이 되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재생 에너지가 되니까 또 원전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화석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의 이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수소, 네. 또 수소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수소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많이 요새 이제 막,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대기업들이 서로 막 모여가지고 뭐 수소 뭐 협의체도 만들고, 정말 이런 거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한국도 수소에 막 올인한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도 대표 기업들이 있고 뭐 이렇게 유럽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수소도 역시 태양광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은 이제 너무 좀 후발주자로 이제 대기업들이 모여서 막 시작하는 단계인지 이게 좀 글로벌하고 우리 한국과 좀 어떤 지금 상황인지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수소가 뭐 글로벌하게 봤을 때 네. 어디가 굉장히 앞서고 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초창기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요. 그래서 네. 사실 그리고 수소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블루수소 뭐 등등등 얘기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수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린 하이드로젠으로 가야 되는 네. 거라고 생각을 네. 하면은 이 수소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갖춰진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생에너지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수소에 관련돼서 뭐 어떤 특정한 로드맵을 발표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꼭 뒤처졌다 말하기도 힘든 거고, 다만 우리나라가 또 앞서 여러 가지로 얘기는 하지만 앞서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글로벌하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서둘러 가야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블루 하이드로젠이든지 이런 게 나오게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블루 하이드로젠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루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가스로 하이드로젠, 가스가 보통 우리가 천연가스가 네. CH4니까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소를 쓰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네. 저장을 한다라는 네. 개념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탄소 포집을 한 다음에 어디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묻든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수소 관련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청정 블루수소 생산량을 2030년까지 75만 톤 정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75만 톤의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한 10배 정도 나옵니다. 한 750만 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이제 목표는 탄소 포집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2023년에 1.2억 톤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연간 한 4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년 쓴다는 네. 가정하에. 그럼 아까 750톤이 생산해서는 그 다른 쪽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수소만 올인을 해도 그 저장소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2030년까지 9억 톤까지 이걸 확장하겠다. 그럼 연간으로 한 3천만 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정 블루수소를 활용한다는 거의 전제 조건은 또 이 저장소를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하고 또 결부되는 거라서 전제 조건이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페rov스카이트 같은 것들이 의외로 빨리 되면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이제 생각보다 그린 하이드로젠이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소에 투자하는 가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도 재생에너지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생과 그 다음에 이제 이동과 관련된 부분, 운송과 관련 미드스트림 쪽 그런 쪽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소도 어쨌든 지금 만들 수는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뭐 우리가 그린 수소 아니더라도 네네네. 뽑아낼 수 있는데 일단 그 어쨌든 간에 뭘 하든 간에 그린 수소 외에는 물을 전기 분해하지 않는 이상은 탄소가 무조건 배출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저장하기도 쉽지는 않고 네네. 그럼 결국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이게 정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수소도 가속화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 설치량도 늘어나야 되고 맞습니다. 효율성 있는 것들이 네네.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여기 책에는 뭐 풍력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풍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고민하시는 게 그렇다면 태양광이 낫냐? 풍력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둘 다 같이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좀 이게 근데 이제 연구를 하시니까 네네네. 한국 기업이 만약에 투자한다면 네네네. 그래도 좀 태양광이 난가요? 아니면 풍력이 아니 비슷한 건지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풍력 관련된 업체들 제가 잘은 몰라가지고 뭐다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힘든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변화하는 데 있어서 풍력이랑 조금 다른 게 그 태양광은 이제
주거지에 가깝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집에서, 옥상에다 지을 수 맞아, 있는 맞아. 거니까. 예.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저는 풍력보다는 좀 더 태양광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풍력만 이제 기자재를 만드는 거 이외에 저희가 이 책에서 이제 이게 비하인드 미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하인드 네. 미터 시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루프탑 태양광과 관련된 시장이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설치가 이제 굉장히 태양광 수요를 저는 이끌 거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올해 보면은 화석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가정 입장에서는 그 전기를 유틸리티한테 사는 것보다 네. 태양광 설치하는 게 싸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틸리티한테 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겨울철에 요번에 한파 같은 영향을 받았을 때 네. 전력에서의 불확실성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용 설치가 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된 전력 산업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만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솔루션처럼 다운스트림 쪽, 그러니까 전력 산업을 같이 하는 밸류체인을 투자하는 게 저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나중에 저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유사한 상황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내년에 제주도에다 충전소를 엽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걔네가 만든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ESS를 해서 네. 거기 저장을 했다가 자동차 이제 충전을 하는 거죠. 네. 원래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한전을 통해서 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네. 이 규제가 없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주차장을 네, 만들어서 네. 설치를 하고 ESS를 해서 충전소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네. 거죠.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전기 충전 가격도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자기네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마진을 더 먹을 수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사업이 향후에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태양광도 마찬가지인 거죠. 태양광도 기술이 발전하면 패널 가격이 빠질 건데 그러면 전기를 파는 원가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다운스트림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꼭 풍력이냐 이 태양광이냐 보다는 비즈니스의 구조 자체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쪽이 저는 좋지 않겠냐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각합니다. 풍력은 사실은 뭐 집 근처에 설치할 수도 없는 그렇죠. 데다가 네네. 사실 대부분 이제 요새 또 해상 풍력을 하니까 해상풍력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당연히 쓰임새는 있는데 이제 대중적으로 좀 확산되기 위해서는 네. 당연히 좀 확장성 면에서는 유리하다. 네. 태양광이 뭐 그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 뭐 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건 좋은데 이 풍력 이 타워라는 게 너무 크니까 네네네. 이걸 뭐 진짜 여기 도시에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태양광이 또 분명한 또 일부 좀 장점도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태양광, 풍력, 뭐 수소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도 있고 한데 지금 옛날에는 분명히 뭐 이건 분명했잖아요. 화석 연료가 훨씬 쌌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요즘은 어때요? 이 발전 단가로 봤을 때 네네. 태양광이나 풍력이 경쟁력이 혹시 있나요? 훨씬 더 많아졌죠. 훨씬 그러니까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드 페리티라는 그리드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비하인드 미터 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통 가정용이나 상업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프론트 오브 더 미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유틸리티 쪽이거든요. 네네. 유틸리티 쪽에서 말하는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는 거는 화석 에너지의 발전 원가와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에너지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 요거를 이제 네. 그리드 페리티라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하고, 근데 비하인드 미터 시장에서는 전력에 우리가 사오는 가격과 네. 우리가 전력을 태양광을 가정에서 설치하는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전기 요금이 계속 오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원가가 안 떨어져도 전기 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그리드 페리티를 가는 국가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정용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요금이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그리드 페리티라는 거를 느끼기가 어려우시겠죠.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킬로와트아워당 가정용 전기요금 100원 초반이거든요.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제 300원, 400원. 300원. 프랑스도 이제 보통 그 정도.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평균 가격 기준으로 250원, 300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이미 가정에서 설치를 하는 게 더 싸졌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전기차가 생길 거잖아요. 그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만약 그런 식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원가가 더 싸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연간 전망 자료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가 그 태양광 우리 전기차 충전하는데 그 가장 쌀 때가 200원 초반이고요. 네. 킬로와트아워당. 네. 그다음에 좀 비쌀 때가 300원 초반입니다. 네. 그러면은 모델 3 테슬라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탠다드 레인지가 보통 50kWh짜리 배터리 싣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거 풀리 충전하는데 가장 비싼 시간에 해도 15,000원 정도밖에 안 들다라는 거거든요. 아, 15,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거에서 400k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휘발유차에서 800km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3만 원이면 3만 원이네요. 근데 고유가가 됐잖아요. 지금 거의 다 넣으면 한 12만 원, 11만 원 이 정도도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주 진짜 좀 좋은 차, 네. 연비 좋은 차 아니면은. 예. 그러니까 게다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가정용 태양광에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초기 투자 비용을 빨리 리커버리 하실 수가 있겠죠. 배터리 투자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에서 나는 이 전기를 받아다가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 설치비만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충전할 때도 사실상 뭐 거의 그러니까요. 유가에 비해서 훨씬 더. 훨씬 싸죠. 예. 게다가 요소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소수 사태가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디젤의 종말을 좀 더 앞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디젤. 왜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요소 사태가 나고 나서 네, 맞아요. 현대차에서도 상용차의 수소 전환 시점을 2028년으로 원래 잡았었는데 2025년으로 당기겠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포터 같은 전기 포터 같은 거 자동차 판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 겹들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태양광 가정용 우리나라 같은 구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글로벌하게는 아주 쓸만하죠. 그게 들어보니까 진짜 예전에 10년 뭐 그때만 해도 뭐 정말 그때는 또 그런 게 되게 또 심했던 게 고유가면 어쨌든 뭐 신재생 에너지가 네네. 유리하다 뭐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은 그때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쨌든 원가도 많이 싸졌고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기술도 좋아졌고 점점 이제 이게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요 책에도 좀 나와 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장에 그 배터리 얘기 좀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배터리 또 투자하시고 올해 물론 이제 성과로 보면 소재 사신 분들은 너무나 행복하신데 네네네. 이게 막상 배터리 만드는 경우도 안 좋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적 분할 이슈도 있고 근데도 삼성 SDI마저도 그렇게 네네. 좋은 성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여기 뭐 LFP 배터리도 써 주셨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게 배터리 셀에 대해서 이게 분할 이슈 말고요. 좀 근본적으로 좀 뭔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건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네네. 왜냐하면 이게 소재는 뭐 어쨌든 확장성은 있는데 배터리 이거 계속 아직도 수익성은 그저 그런 것 같고 중국은 경쟁하고 LFP 같은 경쟁자 또 나오고 뭐 전고체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기피하는 건지 네네. 좀 이거 배터리 그냥 이 셀 메이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좀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올해 셀메이커의 성과가 좀 안 좋았던 거에 대해서는 일단 물적 분할 이슈 밖에는 사실 없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충당금에 대한 이슈. 충당금. 거든요. 근데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하시게 보실 수 있는 게 충당금 이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 업체들은 2023년, 2025년에 캐파가 얼마 될 거고 그럼 우리가 매출 추정하실 수 있는 가시성이 높은데 그리고 마진이 뭐 유지만 돼도 이익이 늘어나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가시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장기 투자를 하시기가 훨씬 편하시죠. 가시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배터리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유럽 업체, 테슬라. 그러니까 소재 기업들은 고객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터리 셀 메이커들은 특히나 그 두 개 회사가 이제 물적 분할에 걸려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화재 사고 리콜 관련된 이슈가 더 있다 보니까 더 안 됐던 거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소재 업체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셀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글로벌하게 배터리 셀 업체를 살 수 있는 게 그 삼성 SDI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오는 거죠. SDI 같은 경우도 약간 시장에서 보시는 것보다 너무 보수적인 전략 때문에 약간 이제 아쉬웠던 것들이 조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그런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셀 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LFP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책에는 또 그렇게 써놨지만 LFP 저희는 굉장히 잘 될 것 같거든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이 LFP를 했을 때 중국 업체들이 많이 나올 거고 경쟁이 되겠느냐 네. 우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려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배터리 사업도 에너지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가져가는 것 자체를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리스크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CATL 배터리를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치면은 관세를 많이 물어야 됩니다. 25% 정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해서 이제 만약에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관세 장벽의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빌드백 배럴 법안 내에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또 500불 추가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더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USMCA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관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업체들이 당장에 뭐 노하우 면에서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의 힘을 얻는다라고 하면 시간을 충분히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배터리 셀에 대한 이제 어떤 펀더멘탈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뭐 다른 것들에서 진짜 펀더멘탈 문제 생기면 장기 투자가 어렵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좀 걱정 안 해도 저희는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랄까 배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화 사건 때문에 뭐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으셨었는데 보면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이슈가 됐던 게 코나, 그 다음에 이제 GM 볼트였잖아요. 둘 다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만든 자동차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플랫폼 썼죠. 그 다음에 이제 ID3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 EGMP 나오면서 그때 전기 전용 플랫폼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최적화라는 부분도 이제는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배터리의 어떤 개발 방향도 에너지 밀도를 계속 올리는 방향에서 좀 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레인지 앵자이어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충전소가 부족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인프라 법안에서 나왔지만 뭐 50만 개 이제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충전만 좀 더 잘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꼭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것보다 이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소재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리스크들을 좀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마 자동차 업체들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좀 교훈 삼아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그래도 너무 막 성과가 안 좋긴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을 본다라면은 이게 좀 그 간격이 좀 메꿔질 수 있을까요? 그 소재 업체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저희는 좀 뭐랄까 시총을 좀 어느 정도 좀 예상하세요? 저희는 일단 이제 뭐 100조 정도 주는 100조? 게 그렇게 무리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CATL이 저번에 그러니까 300조가 더라고요. 300조가 됐죠. 네. 근데 그럼 100조도 싼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그 글로벌하게 사실 CATL이 상장되어 있는 증시에는 뭐 투자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1등을 향해 달려가는 배터리 업체가 이제 상장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게 물론 이제 LG화학 주가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잖아요. 이런 이슈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핵심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지금 70만 원까지 와서 시총도 많이 이제 좀 내려왔는데 LG화학 어쨌든 그래도 지분을 최소 70%는 가져갈 것 같은데 LG화학 주주분들은 좀 만약에 이 상태면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지금 70만 원 요 가격대 이게 충분히 좀 악재들이나 이런 거 뭐 상장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좀 LG화학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LG화학도 지금 너무 이제 좀 많은 것들이 반영됐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셀 업체들보다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이제 리콜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없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적극적으로 소재 쪽을 좀 키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럼 리소스가 있냐. 리소스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LG 화학이 올해 화학 사업에서만 4조 벌었거든요. 영업이익이. 에비타로 보면 5조 이상 납니다. 근데 내년에 화학 사업이 좀 내려온다 치더라도
에비타 기준으로 3조 이상 3조.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걸로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뭐 외부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내부 창출되는 현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좀 캐치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LG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이미 많은 악재를 반영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배터리 산업도 이제 한번 정리 좀 해주셨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좀 2차 전지 셀업체도 좀 한번 주가가 좀 비상하기를 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장시간 동안 이 부를 위한 기회, 또 오늘은 근데 사실 이제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주로 그 연구원님이 이제 주로 담당하시는 태양광하고 배터리 위주로 한번 좀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사실 하나솔루션을 좀 많이 물어봤던 게 워낙 지금 주주분들 기분이 되게 안 좋으세요. 예, 워낙 그때 아까도 이제 물적 분할 꺼낸 게 어쨌든 이제 주가가 부러져 버리니까 네, 그리고 뭐 성장한다는데도 빠지니까 근데 연구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좀 지금 약간 좀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까지 포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진 않다고. 예,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주가 흐름 또 펀드멘탈 흐름도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이건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M&A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되게 인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M&A 네네. 잘 안 하려고 하고. 네네. 근데 하나그룹도 놀라운 게 SK도 그렇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어때요? 이게 밸류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승자의 저주니 네네. 이걸로 옛날에는 무조건 할인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M&A 하는 기업을 밸류를 높일 시기가 온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건지 확인을. 일단은 뭐 성과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M&A가 과거의 어떤 M&A랑은 조금 다른 게 네네. 과거에는 빅 M&A를 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의 M&A를 했고 두산그룹이나 이렇게 회사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근데 지금의 M&A를 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정도의 M&A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뭔가 나중에 성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그래서 뭐 M&A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안 좋다고 그래서 회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M&A 성격이 과거랑은 좀 달라졌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과거랑 좀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내년도에도 되게 재밌는 그림들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또 강동희 연구원님 모시고 또 요 M트렌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